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고려 문화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고려 문화를 먼저 한 다음에 조선의 건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초에는 이 왕조실록과 칠대실록이 고려사에 보면 편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남아있지 않죠. 고려 중기에 이르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고요. 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교적 합리주의와 또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유교적 합리주의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신기한 일이나 뭐 종교에 의한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이죠. 단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하지만 주석 쪽으로 내려가 보면 주석 쪽을 보면 이러한 신기한 일들, 신이한 일들을 적어 놓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삼국사기에만 있는 삼국유사에는 없고 삼국사기에만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류, 온조를 중심으로 한 이 소소노와의 관계 등을 다룬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삼국사기가 역사서로서 사료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 아주 특이한 요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무슨 정권기가 되면요,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과 또 자주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후는 해동 고승전을 저술합니다. 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죠. 해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고 고승전은 우리나라의 스님들 중에서 그 깨달음을 얻으신 그러한 고승들을 전기라고 고승들의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중국이나 인도의 고승들에 대한 그 전기가 나왔다면 이 시기가 되면 각훈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고승들에 대한 전기가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쓰고요. 또 이련은 삼국유사를 씁니다.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저술하죠. 고려 말이 되면 이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이 원나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재현이고요. 사략이라는 역사서를 남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서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삼국을 모두 우리라고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려는 국가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서술은 하되 편찬자가 창작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편찬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료적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삼국유사를 살펴보죠. 이 삼국유사라는 역사서는 편찬체제에 구애받지 않고 수집된 자료에 의거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왕력, 기의, 흥법, 의회, 신주, 감통, 피운, 효선의 목차로 분류하고 있죠. 앞부분이지만 제가 과제를 여기서 하나 드릴게요. 왕력이란 무엇인지, 기란 무엇이고, 흥법, 의회, 신주, 감통, 피은, 효선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삼국유사는 일반 백성의 생활상과 불교 신앙을 복원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를 제공해 주고 있죠. 자, 이 불교의 발달을 한번 보죠. 불교는 왕실 귀족에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든 사회 계층이 믿는 국가 종교였습니다. 국가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을 기원했죠. 또한 국가와 사회 통합 기능도 이 불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 초 10세기에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신라 말부터 이제 선종이 새로 유입되면서 사실상 교종과 왕실 종교로서의 그리고 교리 중심의 교종과 개인의 참선을 그리고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종의 대립이 지속됐던 것이죠. 태조는 불교를 중시하여 훈요 10조에서 훈요 10조가 뭐라고 그랬죠? 태조 임금이 그 후손들에게 나라를 다스릴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10가지는 반드시 해라 라고 하면서 유훈을 내린 것이죠. 그 훈요 10조에서 연간에 8간회 등의 불교 행사를 중시 여겼습니다. 광종 때에는요 승과가 실시되었습니다. 신망이 높은 승려를 국사와 왕사로 삼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려 이 과거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과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특징과 함께 승과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중기에는 문벌 귀족 사회가 발달했죠. 그에 따라서 교종이 융성했습니다. 천태종도 이때 성립하게 되죠. 그러다가 무신 정권기가 되면 선종이 다시 부흥하게 되고 성리학의 영향을 받기 이전이긴 하지만 성리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조계종이 성립하게 됩니다. 신앙 결사 운동이 전개됐고요. 불교 외형적 발전만 추구했고 세속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비판하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신정권기 선종의 부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교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종교여서 국가, 왕실, 귀족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전 위주로 불교 경전 위주로 연구를 하던, 그리고 설법을 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렇지만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발달하면서 대토지를 가지게 된 귀족층들이 불교의 외형적 발전만 추구하고 또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속화는 사찰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원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선종과 조계종이 그리고 신앙결사 운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교의 분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부터 불교는 교종과 선종의 두 흐름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죠. 귀족사회가 안정되면서 화엄종, 법상종 등 왕실과 귀족의 지원을 받는 교종이 융성하게 됩니다. 의천의 이 교단 통합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왕자 출신이죠. 이 의천 스님은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뒤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리고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죠.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화엄종이고요. 그 다음은 교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해동 천태종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게 됩니다. 수행 방법으로는 교관 겸수라는, 다시 말하면 경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을 득도를 한다. 그러니까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한다. 더 핵심은 뭐죠? 역시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이 교관 겸수라는 이 한자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천이 죽은 뒤 교단은 다시 분열하게 되죠. 이 진울의 신앙결사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데요, 승려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참선, 노동에 힘써야 한다는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진울의 수선사 결사를 통해 이것이 발전하여 결국은 지금의 조계종으로 발전하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혼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교종은 그 경전을 읽긴 있는데 모두 모여서 그 어떤 경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아니면 또 큰 스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진울의 수선사 결사에서 핵심은 혼자 있고 혼자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시주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먹고 사는 그런 식의 개혁 운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성교 일치의 사상 체계를 진울 스님은 확립했습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아까 의천은 어땠었죠? 교종을 중심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 진울 스님은 정반대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습니다. 진울은 선과 교학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정해상수와 자신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도 꾸준한 수행을 해야 한다는 도노 점수를 주장했죠.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지 될 스님이 해심 스님이에요. 이 해심 스님의 유불일치설은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심성도야를 강조했죠. 요새의 신앙결사운동도 중요합니다. 앞서 진울은 수선사 결사라고 했는데 이 요새는 백년 결사라고 해서 조직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이 수선사와 함께 고려 후기 불교를 이끌어 나가게 되죠.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과 불교가 결탁해서 다시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토지와 노비를 늘리고 고리대금업을 또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고려 불교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것이 대장경을 간행한 것이죠. 이 대장경이라는 것은 경, 율, 논 등 3장의 불교 경전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경은 경전이죠. 율은 뭘까요? 그래요. 불교의 여러 행사를 할 때 지켜야 할 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머리 모양은 어때야지 되고, 옷은 어때야지 되고, 뭐 합장은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것이 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에 대한, 경전에 대한 큰 스님들의 그 논한 바, 이야기한 바를 이 논이라고 합니다. 이 대장경을 간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교의 힘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죠.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초조 대장경입니다.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조판되었죠. 하지만 몽골 침입으로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교장과 속장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천 스님이 편찬해요. 이 의천은 고려와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편찬한 것이 바로 교장과 속장경이죠. 팔반대장경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자, 고려시대 도교와 풍수지리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를 살펴보면요, 이 도교의 교리는 도가사상 더하기 민간신앙, 여기에 격가지로 신선술, 신설이 되는 방법, 음양오행설 등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 도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로장생과 현세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아주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여하튼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율법에 대해서 이 도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교는 나라와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국가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사실상 불교가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었죠. 특히 일반 백성에게 유행한 것이 도교였습니다.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제입니다. 도교 사원이 건립되기도 하죠. 예종 임금 때 도교 사원이 건립되기도 합니다. 풍수지리설은 땅의 형세나 모양이 국가 운명이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이죠. 도참사상, 어떻게 보면 예언사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참사상과 결합하면서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신라 말에는 송악길지설이 유행했었죠.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뒷받침했습니다. 고려 초에는 서경길지설이 또 유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북진 정책을 뒷받침해줬고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남경길지설이 유행하죠. 여기서 말하는 남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진 정책이 쇠퇴하면서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고려시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판 인쇄술이 발전했죠. 팔만대장경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장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도 여러분들이 과제로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로 내셨던 그 조선과학실록이라는 책의 마지막 테마가 이 부분이에요. 특히 팔만대장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팔만대장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내셨으니까 이것도 과제를 내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방식, 어떤 점이 과학적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개네요. 지금까지 2개네요. 자, 활판 인쇄술을 살펴보도록 하죠. 다양한 인쇄물을 소량으로 발행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해서 13세기 중엽에 인쇄된 책자인데 현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에 있는 걸로 보면 상정고금 예문은 편찬되었는데, 인쇄가 되었는데 뭐 지금 남아있진 않은 것이죠.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입니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죠. 자, 다음으로 고려시대 의학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특히 고려시대에는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태의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 태의감에서 의학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의관을 선발하는 의과 과거의 하나로서 의과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이 또 이 고려시대에는 향약 구국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가 편찬돼서 지금 남아있어요. 13세기의 일입니다. 이 향약 구국방에는 각종 질병에 대해 우리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가 소개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부분 이 당시에 약재라는 것은 식물이나 버섯류나 아니면 동물의 특정 장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 의학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생산되지 않는 약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향약 구급방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가 소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학의 발전이다, 약학의 발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역법과 화약무기의 발달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천문과 역법의 발달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천문과 역법이 뭘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절기를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천문학은 4천대가 설치되게 됩니다. 천체와 기상을 4천대에서 관측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두었죠. 역법에서는 고려 초에는 당의 성명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후기에는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력을 사용하게 되죠. 사실 이 사천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 달력은 중국의 달력을 받죠. 책봉을 받으면 사신 중에 이 달력을 받는 사신이 존재하니까요. 사신단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중국식 달력, 중국 관측소에서 관측한 거를 기반으로 만든 역법이기 때문에, 달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절기와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천대가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 달력이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돌아오고 이제 왕에게 그 천자로부터 달력을 받았습니다 보고하는 데까지 한 2개월이 걸려요. 2~3개월이 걸리는데 사실상 새해를 맞이하고 석 달 후에나 달력이 도입이 되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천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역법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력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런 걸 역법이 혹은 달력이 사천대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약무기와 조선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죠. 화약무기 개발 배경은 고려 말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새로운 전략 무기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채무선이 화약 제조에 성공하게 되고요. 이 채무선의 건의에 따라 화통도감이 설치돼서 화약과 화포를 제조하게 됩니다. 외구 격퇴에 큰 공헌을 하게 되죠. 이 조선술의 발달도 주목되고 있어요. 대형 범선과 조운선이 제작되었고요. 병선에 화포를 설치하기도 하죠. 이 대형 범선과 조운선의 제작은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상 뭐 범선은 뭐 그렇다 치지만 이 조운선을 통해서 물자가 세금을 거둔 물자들이 백길로 이 한양 개성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말을 타고 물건을 나른다 그러면 뭐 마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실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라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형 범선과 조운선이 만들어지면서 어때요? 배 안에는 대량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상 물류의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 귀족 문화의 시대적 변화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고려 초에는 지방 호족 세력이 강성했습니다. 개성 있는 거대한 규모의 불상이 지방마다 양식을 달리하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탑이 만들어졌습니다. 문벌 귀족 사회의 형성을 한번 보죠. 이 시기에는 자연의 미가 배어있는 순청자가 발달했죠. 무신정권기에는 독특한 양식의 상감청자가 발달했습니다. 건문세족의 집권기에는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화려하고 세밀한 불화가 제작됐죠.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의 등장과 함께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분청사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청자와 건석공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11, 12세기는 귀족 문화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순수청자가 발달했죠. 순청자가 발달을 했습니다. 유약을 두꺼우면서도 고르게 발라서 그 청자색이 깊고 순수한 비치색의 청자가 발달했죠. 12, 13세기에 무신집권기에는 상감청자가 발달했습니다. 순청자의 아름다운 비색에 좀 더 독창적이고 고려화된 문양과 기법을 넣었죠. 상감청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방식이에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세기 후반 이후 청자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 청자가 쇠퇴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14세기 중엽부터 외구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해안가에 자리 잡았던 청자의 주요 생산지인 강진, 부안 등의 관요가 이 외구의 침입으로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죠. 금속 공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금속 공예에서는 불교 종교 행사에 필요한 도구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은입사 기술과 나전체기가 특히 발달했죠. 고려의 예술을 한번 볼까요?
문학에 있어서는 고려 전기에는 향가와 한문학이 발달했고요. 무신 정권기에 이후에는 설화문학과 수필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경지체가가 유행했죠. 이 경기체가는 사실상 노랫말이죠. 사실 악보가 좀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악보가 남아있는 게 거의 아예 없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서민의 정서를 담은 지금으로 치면 유행가라고 할 수 있는 장가가 또 유행했다고 하는데 노랫말은 남아있지만 사실상 그 노래 가락은 하나도 없어요. 참 아쉬운 일이죠. 그래요. 음악은 아악과 향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궁중음악이에요. 송에서 대성악을 수입하게 되고 그것을 발전시킨, 고려화시킨 것이 이 아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악은 우리나라 고유 음악이죠. 앞서 얘기했던 경기체가나 장가가 대표적인 향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가 안 남았다는 게 좀 아쉽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림은 고려 전기에는 왕실과 귀족의 애호품으로 문인화와 산수화가 유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어서 전해지지 않죠. 고려 말에는 공민왕의 천산대륙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민왕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신정권기에는 불화가 특히 유명합니다. 해어의 수월 간음도라든지 부석사 조사당의 사천왕상 그리고 보살상 등이 유명하죠. 글씨는 귀족의 교양으로 발달했습니다. 왕이지체와 구양순체가 특히 유행했고요.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 원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송설체가 유행하기도 하죠. 자, 고려의 불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불상의 특징은 지역에 따라 다양성이 돋보인다는 거죠. 대형 철불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하남 하상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 특히 유명하죠. 철이 주는 질감은 돌이나 금이 주는 질감보다 훨씬 강하고 젊고 활기차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철부를 공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 호족의 초상화를 보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또 뭐 그것이 맞고요. 또한 대형 철불 이외에도 대형 석불도 제작이 됩니다. 논산 간촉사의 미륵보살 입상이라든지 파주 용미리의 마의 이불 이상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 대형 석불의 경우에는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소박한 지방 문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으로 신라시대의 양식을 계승한 걸작도 있습니다.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자상이 대표적인데요. 뛰어난 세련미를 지니고 있어 고려 불상의 걸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려의 건축과 석탑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심포와 다포 양식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과제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어요. 주심포 양식은 무엇이고 다포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심포 양식은 안동 봉종사 극락전이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 다포 양식은 사리원 성불사 웅진전이 대표적입니다. 석탑은 석탑 고려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석탑의 특징은 5층 석탑 그리고 7층 석탑 거기에 덧붙여서 다각 다층탑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거죠. 지방마다 양식의 차이가 크다는, 그러니까 지방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에 비해 안정감은 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고려 전기에는 대표적인 석탑으로 개성 불일사 5층 석탑,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대표적입니다. 고려 후기에는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서 조선시대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승탑과 탑비도 역시 많이 만들어졌죠. 특히 선종이 유행한 무신정권 고무렵부터 사실상 이 승탑과 탑비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승탑으로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 있고요. 탑비로 유명한 것은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 탑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 고려 말기에 국내외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조선이 어떻게 건국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외 사정을 보면 중국은 원이 쇠퇴하고 주원장이 난징에 건국한 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개편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중앙 권력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왜구가 고려와 중국 해안을 노략질하게 되죠. 국내 상황을 보면 권력을 독점한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농장 확대로 사회 모순, 즉 평민이 노비가 되는 그러한 사회 모순이 심화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 와중에 성장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신진사대부, 또 다른 한 부류는 신흥 무인 세력인데요. 이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권문세족의 행포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사회 개혁을 주장했죠. 신흥 무인 세력은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은 최영과 이성계가 됩니다. 자, 이 위화도 회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화도 회군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회 모순의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최영과 이성계
그리고 신진사대부 내 온건파와 급진파 사이에 대립이 있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명의 천령 이북의 땅을 직송령으로 삼겠노라고 고려에 통보했기 때문이에요. 천령 이북의 땅은 사실상 공민왕이 쌍송 총독부를 회수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면서 되찾은 영토였는데, 그것을 명이 다시 고려에 통보해서 천령 이북의 땅은 원래 원의 것이니 명인 우리가 다시 접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최영은 요동 정보를 단행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요동 정벌에 반대한 이성계는 명령을 따르는 듯 하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최영을 제거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성계 중심의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 세력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전제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먼저 살펴봐야지 될 것은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신진사대부 세력의 양분이에요. 둘로 갈라진 것을 얘기하죠.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신진사대부 중에 온건파들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색과 정몽주가 되겠습니다. 이 이색과 정몽주는 이제 조선 중기로 가서 사림이 등장할 때 이 사람들을 상당히 이색과 정몽주의 학문적 후계자들이 결국 살인파로 나중에 득세하게 되죠. 그거는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급진파는 사전을 협박하고 역성명을 통해 새 왕조를 개창해야지만 올곧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정도전과 조준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제개혁을 살펴보죠. 건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몰수한 땅을 신진사대부에게 재분배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과전법을 단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건문세족의 몰락을 가져왔고 신진사대부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전제개혁입니다. 모든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은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개혁은 국가재정 확충과 자장농이나 중소규모 자장농을 확충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정근대 시대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국가재정이 확충된 건 맞아요.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이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서 과전법을 단행했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상 건문세족의 땅을 뺏어서 그냥 신진사대부에게 논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 밥그릇을 뺏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고요. 조선의 건국을 이제 보도록 하죠.
이성계와 급진개혁파는 역성혁명에 반대하던 정몽주 등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몽주를 제거한 후에 조선은 건국하게 되죠. 이 조선 초기 통치체제 정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교 정치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조 임금 때 정도전과 조준 등의 개국 공신이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고요.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법전도 몇 개 편찬을 하고요. 또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죠. 그리고 태조 시기에는 태조 임금 자체가 정치에 대해서는 그냥 정도전과 조준에게 다 맡기는, 재상들에게 다 맡기고 는 형식을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왕권보다는 신권이 더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신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부패가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앞서서는 신권이 강했기 때문에 재상 중심의 의정부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결정 기구였다면, 이제 태종 시기가 되면 육조 직조제라고 해서 태종이 의정부에 사인 없이 태종이 육조 판서들을 다 모아놓고 의정부 사인 없이 그냥 정책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의정부 권한은 극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왕권 강화를 위해 종친과 외척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게 되고요.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왕자의 난이 있었죠. 뭐 태종이 즉위하기 전에 크게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왕자들은 다 사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태종 그 국가 이외에 사병을 혁파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자, 호패법을 실시했습니다. 호패법이란 게 뭐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인구가 몇 명인지, 세금 낼 사람은 몇 명인지 이제 통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양전 사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호패법과 양전 사업을 단행됨으로써 국가 경제 기반이 안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태조 시기에는 결국은 왕권과 신권 중에 신권이 강했다면, 이제 태종 시기에는 왕권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종 임금이 들어서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죠. 그것은 유교 정치의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현전을 설치하고 했는데요. 이 집현전은 학문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었죠. 아울러서 경연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경연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술 이런 거죠. 임금이 있고 신하들이 모여서 어떤 경전을 읽고 유교 경전을 읽고 지금의 현 시국에서 어떤 점을 이 유교 경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지 그거를 토론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연을 함으로써 사실상 신하들과 백성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하나의 언론 창구로서 경연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아울러서 태종 시기에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됐다고 했죠. 그런데 세종이 되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의정부의 사인을 도장을 받아야지만 정책이 시행되는 제도로 바뀌게 되죠. 단종은 왕권이 단종 시기에는 왕권이 극히 약화됐고요.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재상 중심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세조 때가 되면 반정으로 이 세조는 반정으로 집권하게 되죠. 조카인 단종을 유배시키고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 강화 정책을 단행하게 되죠. 이 세조는 태종과 마찬가지로 육조 직조제를 실시하게 되고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자, 육조 직조제라는 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세조가 직접 육부의 판서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세조의 정치의 독특한 측면 중에 하나는 종친을 많이 등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반정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이제 종친들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이 세조는 이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고요. 언론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경연은 뭐 앞서 얘기한 바대로 유교 경전을 한 구절이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현실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왕과 정말 피곤한 일이죠. 아니 뭐 그냥 그 왕을 욕하는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현전과 경연을 이 세조 때 폐지하게 되죠. 이 성종 때에는 통치 체제를 완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문관을 설치하게 돼요. 이 홍문관은 사실은 집현전과 거의 기능이 같다고 보면 되고요. 경연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죠. 이 경국대전을 처음 기반한 제안하고 만들기 시작한 왕은 세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성해서 반포를 한 것은 성종 때죠. 이 경국대전의 반포는 사실상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 조선 통치체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유교의 덕치와 민본을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가 정비된 것이죠. 아울러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유교 통치 이념에 입각하여 군주의 독재와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죠. 신하와 백성의 여론 반영을 위해 삼사와 경연제도, 상소, 그리고 구원제도도 마련됩니다. 법제화도 이루어지죠. 경국대전 반포로 통치체제를 법제화시켰던 것입니다. 자, 중앙정치체제 정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의정부는 재상 합의로 운영되는 최고 정무기구로 국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왕에 따라서 의정부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의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왕도 있어요. 그 흐름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과제는 아니고요. 여하튼 그 의정부 다음으로 6조가 있죠. 국가 주요 행정을 담당하고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6개의 조직으로 나누었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은 의정부와 6조의 고위관리들이 협의하여 결정했죠. 이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벼슬 중에 하나는 사실은 삼사예요. 이 삼사는 언론 담당 기구로 국왕과 의정부 및 6조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관원은 국왕의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사헌부는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죠. 홍문관은요, 학술 기관으로서 경연 등을 주관했고요. 또 사헌부 및 사관원의 역할을 지원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관원과 사헌부는 간쟁권, 그리고 붕박권, 그리고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죠. 3사의 언론 활동은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려는 조선 정치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금부는 왕의 특명을 받아 국가의 큰 죄인을 처벌하는 기구입니다. 국왕 직속 감찰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국왕의 비서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서실이죠.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을 담당하고 춘추관은 역사서의 편찬과 기록, 보존, 보관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활동했죠. 자,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조직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은 중앙집권체제 강화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백성에 대한 국가 지배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을 보면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 목, 군, 현을 설치했죠. 면리제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면, 무슨 리,
할 때 그 면리제를 실시해서 속현과 향소 부국을 폐지하게 되죠. 속현이 뭐라고 그랬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군이나 현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조선시대가 어느 정도 조선 왕조가 안착이 되면서 사실상 속현을 모두 폐하고 중앙 관리들이 지방간으로 파견되는 양태를 보이게 되죠. 지방간 파견은 상당히 중요해요. 먼저 관철사는 각 도의 장관으로 도의 행정을 담당하고 관할 지역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과 달리 전국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 사법, 군사권을 모두 행사하게 됩니다.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되게 되죠. 그 전에 어땠다고 그랬죠? 향리는 사실상 과거 시험을 보고 중앙관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향리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되었다는 특징을, 이 고려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아울러서 향촌 자치의 부분적 허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향소와 경제소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유향소는 지방의 유력한 사족으로 구성된 향촌 자치기구이자 수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소는요, 유향소와 조정 사이에 연락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경제소를 통해서 우리는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경제소를 통해서 유향소가 제대로 보전을 하고 있는지, 향촌 자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통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군사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군역은 군대에 가는 연령은 만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됐습니다. 정군과 보인으로 편성되어 있었죠. 현직 관리와 학생, 향리 등은 군역이 면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종친과 고위관리의 자제는 특수권으로 특수한 편성을 따라 조직된 특수권으로 편성됐었죠. 자, 군사조직을 한번 볼까요? 중앙군은 5위가 담당했습니다. 이 5위는 궁궐과 한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죠.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편제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군이라고 했었죠. 그러던 것이 육군과 수군으로 전문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선시대에는 잡색군이 존재하는데요. 이 잡색군은 예비군으로서 전직 관리, 서리, 향리, 교생, 노비 등이 참여하여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군대입니다. 자, 관리 등용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과거 시험은 문신을 뽑는 문과, 무신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정기 시험은 정기 시험인 신년시는 3년마다 실시됐고요. 수시로 특별 시험이 시행됐었어요. 자, 여기서 특별 시험이 시행된 것은 뭐 예를 들어 왕자가 새로 태어났다든지 뭐 왕 자신이 회갑을 맞으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왕실의 뭐 예를 들어 또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한 경우에도 이 특별 시험이 시행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을 때 과거 시험을 보고 그 과거 시험에서 급제를 하는 경우엔 이 상당히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고요. 한 몇 살쯤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좀 물어보고 싶네. 요 근래는 뭐 그래요. 그런데 이 과거 시험에 뭐 평균 연령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40세의 언저리에서 대체로 과거에 급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 당시에는 먹을 본인이 간 게 아니고 이제 종을 시켜서 갈죠. 그 양반이 아니 그 양반이 돼가지고 먹을 가는 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하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먹을 갈게 해요. 그런데 이제 부정행위가 거기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그 종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학식에 있는 선비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선비가 대신 뭐 글을 써준다든지 그런 식의 부정행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붓뚜껑 안에다가 붓의 뚜껑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답안지를 이제 꾸겨 넣는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그걸 제출한다든지 여러 부정행위들이 있더군요. 뭐 그런 거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뭐 여러 그 부정행위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뭐 여하튼 기상천외한 방식이 많이 있더군요. 자, 한번 그러면 응시 자격을 한번 볼까요? 과거 시험의 응시 자격은 천인이 아니면 응시 가능했어요. 뭐 그렇지만 사실은 뭐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힘들죠. 뭐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사실상 노동이잖아요. 뭐 뭐 사물을 본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고 곡괭이 들고 낫들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저녁에 공부를 한다? 그거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경우 이 응시 자격은 천인이 아니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양반들이 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평민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응시하는 곳은 역시 기술관 쪽이고요. 뭐 문과로 지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여하튼 문과 쪽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 관리 등용 제도는 과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청거라는 게 있습니다. 고위 관리가 추천한 인물을 관직에 등용하는데요. 단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아무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대개 기존의 과거의 급제한 자들 혹은 기존 관리들을 대상으로 이 청거 방식으로 내가 어느 곳에서 누구랑 같이 일했더니 아주 사람이 유능하더라고 이러면서 청구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려시대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리라면 뭐 누구나 뭐 심지어는 외손이어도 상관없이 모두 음서로 관직에 등용됐다고 됐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조선시대 음서제도는 대상이 크게 축소됐죠. 2품 이상 관리의 자손으로 제한됐어요. 자, 거기다가 음서로 관리가 된 자들은 고위 관리로 승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선에서는 고려에 비해 이 점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더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인사관리 제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피제를 실시하고 있었죠.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상피제 좀 생소하실 거예요. 상피제가 뭐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태어난 고을에 가서 수령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난 곳에 가서 관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과 연고가 없는 곳에 가서 수령이나 관찰사가 되는 것을 상피제라고 합니다. 5품 이하 관리 등용에는 서경을 거치도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했죠. 자,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과거 응시 자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죄를 범하여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탐관오리의 아들, 제가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 서울 자손은 문과, 생원, 진사에 응시하지 못한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기 때문에 문과에 응시하여 출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없었다고 보면 돼요. 서울이나 일반 백성들은 문과나 사과에 주로 응시하게 됩니다. 자, 교통통신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봉수제, 통신제도로서 봉수제가 활용되게 됩니다. 만약 국경지대에 군사적 위급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중앙에 신속히 연락을 취해야지 되겠죠. 그 방법으로서 사실은 봉수제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참제도가 있는데요. 이 역참은 전국의 주요 도로에 500여 개의 역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요소에 역참을 설치했던 것이죠. 이 역참을 통해 관청의 공문 전달과 공물 수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조운 제도가 시행되게 되죠. 이 조운은 각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한양으로 백기를 통해 운송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제를 3개를 듬성듬성 냈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2주 그 온라인 강의를 더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네요. 아쉽지만 또 뭐 2주 후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